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필력기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수운필, 즉 붓을 마음에 맡기라 하는 화lun의 의미를 한번 추구해 보겠습니다. 관련 학자들 대개가 수묵산수화의 지위를 중국 그림의 어떤 자리로 끌어올려 북송시대 이후 천년 회화의 국민을 연 인물로 화가 형호를 손꼽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 907년 당나라 멸망으로부터 송나라가 건국되기까지 그 어수선했던 60여 년간의 5대 십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화가였던 매효신은 북송 초기의 화가 범가는 넉도록 배움이 족하지 못했고, 동시대 화가 이성은 단지 평원의 공교함만 얻었다 하는 말로 그들이 형호의 후광을 입은 화가들로 평가했습니다. 형호는 원래 당나라 말기에 한해에서 태어나 당이 멸망하자 그 이후에 혼란한 5대 시대를 맞은 사람이지만 스스로 언자로 자처하여 홍곡자란 호를 짓고 끝내 자기는 당나라 사람으로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물 연대조차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화북 일대에는 북방의 마적들이 수시로 출입하여 분탕질이 유난히 심했으나 그는 마음속으로 5대 왕조를 승인하지 않은 채 아예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동진시대의 화가 종명과 왕미의 뒤를 연 화련집 필법기 한 편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제명은 수산 수필법기였는데 전성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산수론이니 산수결이니 하는 제명으로 바꿔지기도 해서 때로는 필급기로만 전해지기도 했는가 하면 저자 또한 당나라 때 왕유나 북송의 화가 이성 등 엉뚱한 인물로 지명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실에 관해서 서복가는 중국 예술정신이란 그의 저서에서 형호의 필급기 재발견한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자세하게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의 방송 내용은 전적으로 그 책의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내가 약간의 첨삭을 가했음을 밝혔습니다. 곽약헌은 도학전문지 권이 형호편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형호는 한해 사람으로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아했으며 옛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산수를 잘 그렸다. 스스로 산수결 학원을 잔하였으니 친구가 표를 올렸고 이를 생각에 비장했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 홍곡자로 칭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 당나라 초기 오도자가 산수를 그리면 필은 있으나 무기 없는 유필무목이었고, 당나라 중기의 화가 항룡이 그린 산수하에는 묵은 있으나 필이 없는 유묵무필이었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의 뛰어난 점을 분별하여 일가의 몸체를 이루었다. 곽약 그 또한 형호는 스스로 산수결 한건을 찾았다고 했으니 그 역시 형호의 필법기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도자는 산수를 그릴 때 무게 운용을 무시한 진양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자신의 손과 머리카락에 묵을 찍어 그림을 그려서 그친 수묵화의 창시자로 알려진 왕묵과 사제정안으로 알려진 항룡은 분놀림의 묘를 무시한 경향이 있어 형호는 필묵의 조화를 꾀했다는 뜻입니다. 형호의 필법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태행산에는 넓은 골짜기인 홍곡이 있고 그 사이에 몇 일항의 밭이 있어 나는 언제나 이를 경작하며 생활을 했다. 어떤 날 산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돌리다가 큰 암자의 문짝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끼가 낀 길에는 이슬이 방울져서 떨어지고 괴석에는 상스러운 아지랑이가 아롱대고 있었다. 재빨리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늙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 가운데 우뚝한 소나무가 있었는데 껍질은 늙어 푸른 이끼가 낀 것 같았고 마치 비늘이 있는 무슨 동물처럼 우뚝 허공에 솟아 있었다. 불이 달린 구룡이 몸을 뒤틀고 있는 듯한 그 기세는 마치 은하수를 뚫고 솟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숲에는 제목이 될 만한 나무는 상쾌한 기운기를 무겁게 피어 올렸고 제목이 되지 못할 나무들은 마디를 붓고 스스로 구부러져 있었다. 어떤 것은 꾸불꾸불한 뿌리를 흙 밖으로 들여놓았고 어떤 것은 드리워져 큰 물을 덮기도 했다. 혹은 벼랑에 걸려 개울을 덮고 이끼를 헤치고 바위를 뚫고 있었다. 그 기이한 모습에 깜짝 놀라 두루 이를 돌아보았다. 다음 날부터 붓을 가지고 끄집어서 이를 그리게 되었다. 모두 수만 번을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참모습과 같을 수가 있었다. 이른바 혁오가 자연을 스승으로 삼은 단계를 이와 같이 서술했던 것입니다. 필급지의 그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봄이었다. 습고 암간에서 한 사람의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이 나에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물어서 대답해 주었다. 노인이 나에게 필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물었다. 내가 노인은 행색이 야인인데 어찌 필법을 아십니까 하고 되물었다. 노인은 그대는 어찌 내가 품은 마음을 알겠는가 하는 반문을 했다. 그 노인의 그런 반문에 내가 깜짝 놀랐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소년이 배우기를 좋아하니 끝내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무릇 그림에는 유교가 있다. 첫째는 기운기요, 둘째는 운자운이며 셋째는 생각사이고 넷째는 볕경이며 다섯째는 부필이고 여섯 번째는 멍묵이다. 나는 그림이란 아름다움인 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진짜와 닮도록 요구하면 되지 어째서 그와 같이 번거로운 말씀을 하시려 듭니까? 하고 되물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그림이란 실제와 같이 그리는 것은 맞지만 물상을 헤아려서 그 진수를 취하는 것이다. 사물에 빛날 화는 그 화를 취하고 사물에 열매 실은 그 실을 취한다. 화를 실이라 고집할 수는 없다. 만약 지법을 모른다면 그저 비슷하게 그리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진수를 그리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그리는 것이 비슷하게 그리는 것이며 어떻게 그리는 것이 진수를 취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노인이 대답했다. 흡사하게 그린다는 것은 그 형상을 얻고 그 기운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진수라는 것은 기질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모든 기운기는 아름다울 화에서 전해지고 기가 없는 모양인 형상에서 잃게 된다. 따라서 형상을 그리면 기가 죽게 된다.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글씨와 그림이란 명년들이 배우고 바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이 본문이 아니니 붓을 가지고 놀리면서 더불어 취해도 끝내 이룰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은혜를 입어 유교를 받았지만 반드시 그려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노인이 다시 일러주었다. 단지 즐기고 좋아하는 욕심인 기욕이란 원래 삶의 해가 된다. 명년들이 어박과 검은고 글씨나 도화를 마음껏 즐기는 것은 잣된 욕심을 없애고자 함에 있다. 그대는 이미 훌륭하게 지내졌으니 단지 배우는 것으로 시종하여 빈털을 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그림 그리기의 요점을 그대에게 자세히 일러주겠노라. 위의 문장 형식은 유방을 위기에서 구하는 공적을 쌓아 한나라 건국의 공신이 되었던 장량, 즉 장자방이 황석 노인한테서 병법을 배웠다는 고사가 실린 사기의 유후세가에서 본을 빌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빛날 화자는 아름다울 미와 같은 뜻이며 예술이 성립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예술은 아름다움을 생명으로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형호는
화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화에는 화가 성립되도록 만들 수 있는 실이 있어야 하니 그것이 곧 사물의 실력이며 사물의 성정이라 했습니다. 이때의 성정은 사물의 생명감을 형성하는 것이니 표현되어 사물의 기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은 곧 생기이며 생명감을 말하면 됩니다. 형호가 여기서 사물의 화로부터 사물의 시에 진입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화와 실의 통일을 요구한 것이니 단순한 형사가 아닌 이른바 전신사상의 심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형호는 다음과 같이 예술가가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려 들었습니다. 첫째, 기욕과 잡욕을 버림으로써 정신적 순결성과 초월성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과 몸을 오직 한 곳으로 집중하여 그 일에만 시종하여 기계와 마음이 상응하는 숙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형호는 유교의 제출로 이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 사역의 육법을 대체했는데 그것은 당나라의 그림이 인물화 중심에서 산소화로 발전되어간 경험을 총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활, 기, 이활, 운이라 한 것은 육법의 기운 생동과 같은 뜻이 되며 삼활, 사라고 하는 것은 고개지가 영감으로 묘를 구한다는 천상묘덕이라 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 사역의 육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생각사는 상상과 사고라는 두 가지 의의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른바 미적 관조 이후의 반성으로 창조시의 주관과 객관상에서 교량적 임무를 담당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활, 정이라 하는 것은 육법 중에 세 번째 억물상령에 상응하는 개념이 되며 오활, 필이라 하는 것은 육법 중에 두 번째 골법 용필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끝으로 육활, 묵이라 하는 것은 육법 중에 네 번째 수주 부채에 상응합니다. 묵으로 모든 색채를 대신한다 했으니 당대 묵색의 활용법이라 할 수 있는 용묵기교의 발전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육법 중에 있는 것으로 유교 중에 없는 것은 다섯 번째 경영위치와 여섯 번째 전이모사인데 짐작하건대 형호는 창조를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조화를 스승으로 삼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필법기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기운기라는 것은 마음을 쫓아 붓을 움직이는 심수운필이며 형상을 취하지는 이른바 취상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운이란 것은 인위의 좌치가 없는 은적과 형상을 나타내민 이평 아래에서 취하고 버림에서 속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생각사라는 것은 대요를 깎고 다스려야 하며 생각을 응축시키고 사물의 형상을 잡는 것이다. 경이란 것은 시대의 용도에 따라 말음을 하고 궁량을 하여 묘를 찾아 진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필이란 비록 법칙에 의하지만 운전은 변통을 하여 질도 아니고 형도 아니어야 하며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아야 한다. 묵이란 것은 고지와 운담을 하여 분부를 하고 얕음과 깊음을 나타내야 하며 꾸미와 분별이 자연스러워 마치 붓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 같아야 한다. 잠시 후 노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신묘하고 기교해야 한다. 신령이란 마음이 하는 것 없이 분놀림에 맡겨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묘라는 것은 천지를 조직게 생각하고 만가지 성령에 깊이 들어가 물리를 거동과 풍속에 부합하도록 하여 풍물을 붓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다. 기특할 기라는 것은 방탕하여 그 작품이 사물에 구애되지 않으며 청량할 수 없는 것이니 신경과 어쩌면 괴리되어 그 이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역시 분만 살아있고 마음이 사라진 육필무사가 된다. 교무할 교라는 것은 작을 미를 조철하여 대경의 갑함인데 여기서 갑이란 모습은 부합하지만 실정은 부합하지 않음을 말한다. 억지로 채색을 쓰게 되면 기상이 멀어지게 된다. 이는 실이 부족하고 자글미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글에 나오는 유교는 창작의 6가지 기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 묘, 기, 교는 작품의 4가지 품계를 일러하는 말이며 그 형태입니다. 신격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그야말로 신적인 인물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대자연의 변화를 따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형상을 성취할 수 있는 인물을 말하고, 묘격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경이로운 화가로 천지만물의 본성을 꿰뚫어 봄으로써 모티브의 진리에 따라 사물들이 그의 붓으로부터 흘러내릴 수 있는 인물을 말하고, 교격에 해당되는 화가는 슬기로운 인물로 자연의 모방자에 해당되는 인물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의미심장한 표현은 유필무사라는 말로 기라는 최상위의 품계가 되는 일격을 상징한 것으로, 예술 행위는 비합리적 경향도 있을 수 있음을 일러주는 뜻입니다. 무릇 부필에는 4가지 세가에서니 근, 육, 골, 기라는 것이다. 끊어지고 단절이 되지 않는 절이 부단을 힘줄 근이라 하고, 기복하여 실을 이루는 기복성실을 고기육이라 하고, 살리고 죽임을 확실하고 바르게 하는 생사강령을 뼈골이라 하고, 그려진 그림은 살아있음이 되는 적화불패를 기운기라고 한다. 따라서 먹묵이 대질자임을 아는 사람은 그 체를 읽고 생미자는 정기가 무너진다. 근사자는 육이 없고 적단자는 근이 없으며 구미자는 골이 없다. 이른바 분놀림의 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자면 무릇 그림은 고육이 상보하여야 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육이 많은 자의 글자는 살이 찌거나 글자가 탁할 우려가 있고, 부드러울 율을 좋아하는 자는 골이 아쉽지 마련이며, 골이 많은 자의 글자는 너무 강해서 마치 장작 같을 수가 있으며, 근이 약한 자의 글자는 육이 너무 부족할 수가 있고, 끊기를 절지는 자는 글이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묵이 거칠고 질박하면 그 진가를 읽기 쉽고, 묵이 너무 미하고 검약한 것은 그 진형이 무너지기 쉽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용묵은 심한 것은 불가하니 심하면 그 체를 상하고, 미하여도 불가하니 미하면 그 기를 상한다고도 했습니다. 흔히 그림에는 무형병과 유형병이란 2가지의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형병이란 꽃이란 나무가 시절에 맞지 않고 집은 작고 사람은 크거나 나무가 산보다 높거나 다리가 기슭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니 이른바 형상을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고치기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산수화의 발전 과정 중에서의 병폐로 중국화가 처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는 사물의 형상을 중시했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무형병이란 기운이 모두 없어지고 물상에 전부 괴리된 꼴입니다. 필묵이 행의 증거로서는 있으나 죽은 물건과 같이 되는 것으로 격이 너무나 졸해서 그림으로 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마땅히 사물의 형상으로부터 사물의 신으로 진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신적인 형상이 없으면 사물의 본체에서 말하거나 예술작품에서 말할 때 실제는 형상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물상전개라고 하게 되었으며, 필묵도 죽은 골이 사물이 된다고 한 것이니 실로 중국화가 성립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대가 구름과 숲이 있는 울림산수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모름지기 물상지운을 알아야 한다. 무릇 나무가 생기는 것은 그 성을 받음이다. 소나무가 생기는 것은 굽혀도 휘지 않는 것이 뜻에 합치되는 것이다. 조밀하기도 하고 성글기도 한다. 푸른 것도 아니고 빛색도 아니며 작을 때부터 스스로 곧고 씨앗의 마음도 낮은 데 처하지 않는다. 새는 이미 우뚝하여 높고 가지는 낮고 또한 드리우고 있다. 거꾸로
걸려도 지하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청이 나뉘어 마치 숯불 사이에 포개로운 것 같으니 군자의 덕분과도 같다. 어떤 그림은 마치 날아가는 용이나 뿔 날린 용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 같고 미친 듯 가지와 깊이 생겼지만 이는 소나무의 기운은 아니다. 잣나무가 생기는 것도 생동하면서 굴이 많으며 번하면서도 화하지 아니한다. 막대기에도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으니 문으로 바꾸어 말하면 잎은 마치 선을 이어놓은 것 같고 가지는 마치 삼껍질을 입힌 것과 같다. 어떤 그림은 마치 뱀과 같고 비단과 같으니 속은 비고 반대 방향으로 감기고 있으니 이 역시 잘못이다. 어떤 호두나무나 오동, 동백, 상수리나무, 너름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괴하나무는 형질이 모두 다르다. 그것은 원사를 하면 부합되어 일일이 분명해질 것이다. 산수의 형상은 기세가 상생한다. 따라서 뾰족할 첨은 봉일하고 평평할 평은 정수리 정이라 한다. 둥글 원은 매만이라 한다. 상년하면 고개령이라 한다. 구명이 있으면 상불수라 한다. 벽은 언덕애라 한다. 애간 애하는 바위 암이라 한다. 길이 산중으로 통하면 골곡이라 한다. 통하지 않으면 욕이라 한다. 욕 가운데 물이 있으면 개라 한다. 산이 물을 끼고 있으면 산골물간이라 한다. 그 위에 있는 봉만은 비록 다르더라도 그 아래는 강령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 임천을 음명하면 의회 원근한다. 무릇 산수에 이런 형상이 없으면 이 역시 잘못이다. 어떤 그림은 흘러가는 물을 그리면 하필을 미친 듯 많이 한다. 무늬는 선이 끊어지고 필량이라 고지가 없으니 이 역시 잘못이다. 무릇 구름 안개와 인연은 경중의 때가 있다. 새는 어떤 때는 바람으로 인하는 것이니 형상이 모두 일정한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번장을 버리고 그 대유를 지극히 해야 한다. 먼저 시비를 알고 그런 연후에 그 필법을 받아야 한다. 산수화를 그림에 있어서는 이른바 물상지운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물상지운이란 사물이 이를 얻어 생겨나는 성이다. 성이란 곧 신이며 기운을 말함이 됩니다. 형호가 제출한 성이란 개념은 신과 기운이란 개념이 실제화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의 성을 다할 수 있다면 물의 진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백과 산수에 대한 형상적 묘사는 형호가 파악한 각 사물의 형상에 특별히 있는 풍자입니다. 이 무령의 특유한 풍자는 그것이 풍수하여 생기는 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각 사물의 특유한 풍자를 그려낼 수 있으면 곧 물상지운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며 형상과 신의 통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물었다. 자고로 화법을 배운 사람 중에서 누가 갖춘 사람입니까? 노인이 대답해 주었다. 이를 얻은 사람은 아주 적다. 사혁은 육탄미의 것이 뛰어났다고 화품을 매겼으나 지금은 친히 그린 육탄미의 화적을 만나기가 어렵다. 장성효가 남기고 있는 그림은 심히 그 이치가 일그러졌다. 무릇 수류 부채에는 예로부터 능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물로 선념하고 먹으로 꾸민다는 수은 묵장 같은 것은 우리 당나라 시대에 흥하였다. 따라서 화원에 출근한 적이 없는 장녀는 수석이 기운을 두루 갖추어 뛰어났으니 필묵은 현미하여 진사가 타긴하고 오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그러한 사람은 없었다. 국정과 백운존사는 기상이 유묘하여 그 현을 갖추고 있다. 복룡 일상 하나 깊어 청량할 수가 없다. 왕유는 필묵이 완료하고 기운이 고청하다. 교사 상승하고 진사가 역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사원은 이심사원하고 필적이 신정하다. 비록 정교하기는 하였으나 화하였으니 묵체는 크게 어그러졌다.
항룡산인은 수석이 완삽하고 능각에도 골격이 약하다. 용필은 홀로 현문을 얻었지만 그 용필에는 전혀 그 골이 없다. 그러나 방일에 있어서는 기인원의 기상을 잃지 않았다. 원에 있어 큰 교미를 창시하였다. 오도자는 형상에서 필이 뛰어난 골기가 저절로 높았다. 나무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역시 무기 없는 것이 아니다. 진원 외 내지 성녀 도번 이하는 범격보다는 뛰어났지만 작용에 기이한 점이 없다. 필묵을 해가는 것에는 힘이 형적이 있다. 이제 그대에게 기름기를 제시했지만 이는 말로서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그림은 색채상에 있어 당대의 실로 일대 혁명이 일어났으니 수묵이 오체를 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을현이라는 정신이 수묵이라는 색채상에서 표현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중국 예술 정신을 따라서 자연 이연으로 나타난 연진이었습니다. 수묵이란 색채는 장자가 요구했던 소박함을 귀중하게 여김의 색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유가 우주 만물을 집약해서 수은 묵장으로 표현했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호가 북송산수의 전통을 열었던 것이며 채색 중심의 회화를 수묵 중심으로 바꾼 장본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나는 전에 그렸던 이송도를 골라서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이 일러주었다. 분놀림에 법이 없고 근골이 서로 어울리지 못했으니 이송이 어찌 능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그대에게 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한 다음에 노인은 흰 비단 몇 폭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자기 앞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리고 너의 솜씨는 너의 마음이다. 내 그 말을 살피면 그 행동을 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대는 나와 더불어 말한 것을 시로 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내가 감사를 드리며 대답했다. 교화는 성년의 임무라는 것을 압니다. 복록을 받든 받지 않든 오히려 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선하게 좌치는 떠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권유하시니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고송찬을 완성하여 엎게 되었다. 시들지도 아니하고 꾸미지도 아니한 것은 오직 저 곧은 호나무뿐일세. 기세는 높고 험하고만 마디를 굽혀 공손한 모습을 보이네. 잎은 떨쳐 푸른 일산을 덮은 것 같고 가지는 마치 붉은 용이 서린 듯하네. 아래는 덩굴이 우거지고 거한 그늘을 더지우고 우뚝 빼어났네. 어찌하여 생겨났는지 기세는 마치 구름과 산봉우리와 같네. 빼어난 줄기를 쳐들고 천겹을 더지우고 늘어졌네. 우뚝 겨울 가운데 높이 서서 푸른빛 무리가 아지랑이처럼 감돌고 있네. 기이한 가지는 거꾸로 매달려 이리저리 배회하듯 변화가 무궁하네. 아래는 문나무를 접하여 어울연정 동류를 하지 않네. 십으로 읊어 기하게 하였으니 군자의 풍도일세. 바람은 맑아 멈추지를 않으니 그윽한 음악이 허공에 엉키네. 노인은 오랫동안 감탄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대에게 열심히 일을 익히라고 권하노라. 필묵을 잊어야 진정이 있을 수 있다. 나의 거처는 곧 석고암간이다. 자는 고암자이다. 내가 청컨대 시중을 들고자 합니다 하고 말했더니 노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총총 사라져갔다. 다음날 다시 방문했지만 노인의 자체는 없었다. 뒷날 그 필수를 익혀 일찍이 들여준 바를 중히 했다. 이제 이를 책으로 꾸미서 도하에 괴천을 마련하고자 한다. 형호가 고송을 바라보고 그 기이한 쪽에 놀랐던 까닭에 두루 이를 관상한 것은 한 사람의 예술가가 미적 관조를 통해 소나무를 미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니
그가 수만 번을 그리게 된 진실한 창조의 동기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창조 과정 중에서 자기 정신상의 요구와 자기가 창조 중에서 기교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는 극복하지 할 한거성과 한격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가 노력하여 극복해 가는 과정을 묘술하여 한편의 필법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을 지정하여 진퇴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부지런히 고통스러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천재의 진실화에 빼놓을 수 없는 공부로서 그 중에는 들 것만큼도 편의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극복이 되어야 정신과 기구가 융화되어 일치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너의 솜씨는 너의 마음이다 하고 한 것이니 마음에 없고 솜씨에 응한다 하는 뜻입니다. 필묵의 기교가 완전히 마음과 융화될 때 곧 예술가의 심령은 완전히 기교가 요구하는 구속과 한계로부터 해방되고 기교를 잊게 됩니다. 이때의 창조는 자기 정신 가운데 진입됨으로써 자기의 정신과 일체가 되며 이로 인해 자기의 정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정신에 승화하게 되고 미적 대상은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표현됩니다. 이것이 곧 필묵을 잊음으로써 진정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리를 잊어버리고 자벽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니 묵묵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던 위대한 예술가의 초월한 심정과 고귀한 인격입니다. 따라서 필법기를 한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의 인적 수양과 미적 충동으로부터 지교 수양을 얻기까지의 창조적 역정과 고락을 해부하여 천하와 후세에 들려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득지자연, 즉 자연을 터득해야 한다는 화론의 의미를 헤아려 보겠습니다.